경상북도 끝자락 산등성이를 따라 기와집 몇 채가 붙어있는 마을이었습니다. 1963년 늦가을 감나무 가지에는 까치밭만 남았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볏짚 더미에서는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김정희는 그 볏짚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정희야, 어디 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볏짚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김만수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처음 이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한 건 7살 때였습니다. 오빠 김태수가 밖에서 돌아와 정희의 인형을 찢어버리던 날이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린 정희에게 오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애가 인형 가지고 논다고 사람 되냐? 아버지는 그런 오빠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내는 그래야지. 정희는 그날 이후 집 안에서 말을 줄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얌전하다고 칭찬했지만 정희는 말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집안일을 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존재를 지우듯이. 순애야, 아버지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볏짚 더미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밥이 왜 이 모양이냐? 죄송해요.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과, 굴복, 침묵. 정희는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태수는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16살 태수는 마을에선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정희를 볼 때마다 무언가 비틀린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정희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면 일부러 걸음을 늦췄습니다. 정희야, 밥 먹어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정희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1, 2, 3. 숨을 참는 연습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숨도 조심스럽게 쉬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잔을 비우며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오빠는 밥을 빠르게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떠다가 아버지 그릇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희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정희의 손이 그 순간 떨렸습니다. 공부는 하고 있냐? 예, 여자가 공부해봤자 뭐하냐? 시집이나 잘 가야지. 오빠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멈추는 발걸음, 그리고 다시 멀어지는 발걸음. 정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어둠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는 게 나았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도 자신을 보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정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14살이 된 정희에게 지옥은 새로운 얼굴로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지옥을 마주하게 된 건 1966년 봄이었습니다. 정희는 14살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랐고 얼굴선이 또렷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성적만은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정희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교복치마가 꽉 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 보건 선생님도 물어볼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순애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희의 방으로 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어? 정희는 엄마의 물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정희의 배를 짚었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흘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씨 집 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 아버지 김만수는 사랑채에 틀어박혔습니다. 집안 망신이다. 아버지의 고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멍하니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마 밑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건너편 박신의 아들이 그랬다 카이소.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겠소. 하지만 그 녀석이 정희를 자주 쳐다봤다는 사람들이 있어. 정희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박신의 아들. 16살 소녀는 정희와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박씨 집에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앞장섰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신의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가족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씨네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희야,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됐다. 아무도 우리 집을 욕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정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금지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정희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하루 종일 벽을 바라봤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날라다 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밥그릇을 놓고 나갈 뿐이었습니다. 오빠 태수는 정희의 방문 앞을 지날 때마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배가 어느 정도 불렀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뱃속에서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작은 발길질. 정희는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태동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꺼이꺼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정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날 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이 집에서 벗어나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담긴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1967년 1월이었습니다. 정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를 낳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작았지만 건강했습니다. 울음소리만은 컸습니다. 쟤 좀 조용히 시켜라. 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정희의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문 앞에 놓고 갈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느 날 정희가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딸의 부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엄마의 냉대의 문지방에 주저앉았습니다. 2월 초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태수는 벽에 기대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그대로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 나서지 말라는 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저 아이 때문에 김서방이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담 너머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오빠 태수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야, 밥 먹어라. 어머니의 부름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새벽에 짐을 싸서 떠났던 것입니다.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오빠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니와 정희 그리고 아들 민호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정희의 방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갈 데 있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로 가거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너도 그 아이도 살 수 없다. 어머니가 품에서 1,000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어머니의 목이 메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정희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는요? 나는 괜찮다. 너나 살아라.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민호의 기저귀 그리고 어머니가 준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민호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읍내까지 2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울행 표 하나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매표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 혼자 가나요? 예, 서울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매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표를 내밀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멀어졌습니다. 마을이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6시간 후 버스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안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정희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민호를 품에 안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정희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요? 노점상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숙집 찾나 보네. 저기 언덕 올라가 보소. 달 동네에 하숙집들이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언덕길은 가팔랐습니다. 민호를 안고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걸려 펄럭였습니다. 하숙집 찾으세요? 골목 어귀에서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4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예. 일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곳이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기를 아는 어린 소녀. 박 여사 하숙집으로 오세요. 내가 박 여사예요. 박 여사는 앞장서 걸었습니다. 정희는 뒤따랐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작은 대문, 좁은 마당, 그리고 방 4개. 여기서 부엌일 도와주면 방 하나 줄 수 있어요. 밥은 같이 먹고.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묻지 않겠어요. 대신 열심히 일해줘야 해요. 예. 그날부터 정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하숙생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민호는 정희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아이가 참 얌전하네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숙생들도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거 먹으시오. 하숙생 중 한 명이 사과 1개를 건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가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사과를 깎아 민호에게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글 읽을 줄 아니? 예, 조금은요. 조노인 방에 가서 책 좀 읽어드려줘. 눈이 어두워서 혼자 못 읽으신다. 조 노인은 2층 작은 방에 사는 70대 남자였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업고 조 노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게.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벽을 따라 쌓여 있었습니다. 앉게. 조 노인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민호를 옆에 눕히고 앉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주겠나? 조 노인이 책 1권을 건넸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희는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풀꽃도 꽃이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 노인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정희가 한 장을 다 읽었을 때 조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목소리가 참 좋구먼. 감사합니다. 내일도 와주겠나? 예.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조 노인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시, 소설, 수필. 정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정희야, 어느 날 조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꿈이 뭔가?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게.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살 수 있네. 조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민호를 재우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가 정희에게 공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조 노인이 주라고 하셨네. 글 쓰는 연습하라고. 정희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새 공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하얀 종이. 그날 밤 정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김정희입니다. 15살입니다.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첫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하루의 일들, 민호의 변화, 조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 박 여사의 따뜻함. 글을 쓰면서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호가 잠결에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그 말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1985년 가을이었습니다. 정희는 34살이 되었습니다. 달동네 하숙집은 이제 없었습니다. 재개발로 없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조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였습니다. 민호는 어느덧 21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밥 해놓을게.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정희는 찬장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18년 전 조 노인이 준 공책. 이제는 글로 빼곡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김정희입니다. 15살입니다. 아들 민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왔습니다. 서툰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날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민호가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세 걸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민호는 10개월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마당에서 첫걸음을 뗐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조 노인이 민호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호는 똑똑합니다. 금방 배웁니다. 박 여사가 민호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처음 받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이 큽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한 장 한 장. 정희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쓴 글이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우. 나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가 있었고 조 노인도 있었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이제 그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천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보따리. 정희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 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정희야, 너를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여기 두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가 약해서, 너를 지키지 못해서. 잘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바람이다.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잘 살았어요.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외로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었습니다.